이어서 교과서 따라가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윤리와 사이버 폭력과 4단원 사이버 중독에 대해서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버 윤리와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사이버 윤리의 개념과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고요. 또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이버 폭력에 대응하는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답니다. 자, 우리가 사이버 윤리는 왜 필요한가? 요즘은 아주 대두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사이버 공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공간입니다. 인간관계를 맺고 쇼핑을 하고요. 교육을 받는 등 현실 세계만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사이버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현실 세계와 같이 함께 우리가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모욕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모욕감을 주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우리 사이버 세계는 익명성 있죠. 익명성. 자신의 신분을 감추거나 드러내지 않고 사용하거나 얼굴을 보지 않고 상대방을 직접 만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가져다 줄 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이버 공간은 신속성과 강력성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피해가 현실 세계보다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버 윤리는 정보 사회에서 구성원이 지켜야 할 아주 올바른 가치관과 행동 양식입니다. 반드시 지켜야겠죠. 보충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존중이 필요해요. 존중, 책임, 정의, 해악 금지. 한번 존중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신에 대한 존중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의미합니다. 사이버 공간에 지나치게 탐닉하지 않으며 타인의 지적 재산권과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책임.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 제공자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를 미리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정의. 사이버 공간에서 각자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의 진실성과 비편향성, 완전성, 공정한 표현을 추구해야만 되겠고요. 타인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해악 금지. 사이버 성폭력, 크래킹, 바이러스 유포 등과 같은 행위들은 타인에게 명백하게 해로움을 주기 때문에 마땅히 지양해야 할 행동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사이버 폭력은 왜 심각한 문제일까? 사이버 폭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이버 범죄,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불링 있죠? 사이버 불링 아시나요? 특정인을 사이버 공간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사이버 불링이라고 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용자끼리 서로 얼굴을 볼 수 없고 이용자의 신분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악용해서 아무 꺼리낌 없이 다른 사람을 욕설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에게 큰 피해와 상처를 주며 범죄 행위임을 반드시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폭력의 대부분 요즘 같은 경우는 사이버 폭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SNS와 같은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있는 곳에서 인터넷상에서 많은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사이버 윤리의 기본 원칙은요.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기, 정의롭게 행동하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가 아까 전에 보았듯이 존중, 책임, 정의, 해악 금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사이버 폭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까? 사이버 폭력은 익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이버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사이버 폭력을 방지하려면 먼저 이용자들이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요. 사이버 폭력의 개념과 유형을 구체적으로 알고 사이버 윤리 기본 원칙에
이배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학교 폭력 신고는 127, 인터넷 신고는 safe182.go.kr 들어가서 사이버 폭력 신고를 해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사이버 폭력의 유형, 사이버 명예훼손,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기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 사이버 불링, 이제 인터넷에서 하는 집단 따돌림을 사이버 불링이라고 봤죠. 사이버 스토킹, 특정이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 공포감, 불안감을 유발하는 쪽지나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블로그, SNS를 방문하여 댓글 등의 흔적을 남기는 행위를 사이버 스토킹이라고 하고요. 또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모욕이죠. 인터넷,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욕설, 거친 언어, 인식 공격성 발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이버 성폭력, 자,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음란한 동영상, 사진을 퍼뜨리는 행위죠. 요즘 더 사이버 성폭력에 관련해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알고 있고요. 또 신상 정보 유출, 개인의 사생활 언급 또는 게재하거나 신상 정보를 유포하는 시키는 행위를 알아가겠습니다. 자, 사이버 폭력에 대처하는 방안. 먼저 경찰에 신고한다. 선생님이나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증거를 확보하고요. 혼자 고민하지 않고 어른이나 선배, 친구에게 말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안 된다고 거부 의사를 밝힙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이버 폭력을 대처하는 방법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학교 선생님에게 알리거나 친구에게, 선배에게, 어른에게 알리거나 또 증거 자료를 확보합니다. 캡처하거나 이렇게 녹화를 해서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거부 의사를 밝힙니다. 노, 안 된다. 이렇게 밝히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해보기랑 더 알아보기는 여러분들이 직접 보면 되겠습니다. 꼭 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이버 중독 있죠? 사이버 중독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고요. 유형과 증상을 분석하고 예방 및 극복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이버 중독이란 것은 현실 세계와 사이버 공간을 구분하지 못하고 사이버 공간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를 겪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이버 중독이죠. 자, 사이버 중독에 빠지게 되면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에 크게 의지합니다. 금단 증상 있죠?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우울하고 초조함 등에 시달리는 현상을 금단 증상이라고 하고요. 또 내성이 생깁니다. 내성이라는 것은 이전에 느낀 만족감을 얻기 위해 더 강한 자극을 가해야 하는 현상을 내성이라고 하죠.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장을 받습니다. 자, 사이버 중독 걸린 사람이 자기가 사이버 중독에 걸린지 아나요? 아니죠? 자, 사이버 중독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중독에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사이버 중독이 나타나면 혼자의 힘으로 상태를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본인의 노력과 주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사이버 중독의 유형과 증상은 무엇일까? 대표적인 게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있겠죠. 이는 모두 스마트 기기나 인터넷, 휴대전화 등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이버 중독에는 빠지면 우울증, 무력감, 집중력 저하, 가해 행동 및 충동성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우리는 청소년 시기에 걸리게 되면 학습 능력이 저하되고요.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며 대인관계와 원만하지 못해서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들과 갈등을 자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해라 이렇게 하죠. 자, 일반적으로 사이버 중독을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다시 게임, 인터넷, 스마트폰에 의지하면서 사이버 중독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자,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다양하게 나타나겠죠. 자, 셧다운제가 있습니다. 셧다운제.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로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0시부터 6시까지는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사이버 중독을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을까? 보시면 예방하는 방법이 크게 7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보충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특별한 목적 없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켜지 않도록 하고요. 스모업 시간 또는 친구나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근데 요즘은 대부분 각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그렇게 사용하죠. 세 번째,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줄이고 대신에 운동이나 취미 생활을 합니다. 네 번째, 가족과 협의하여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을 정해 놓고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을 수시로 확인하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정해 놓은 시간만큼만 사용합니다. 여섯 번째,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식사나 취침 시간을 어기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사용을 스스로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면 사이버 중독 자가 진단 검사를 통해서 본인의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스마트폰 중독 자가 진단하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가 한번 체크를 해서 나는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1번부터 15번까지 총점을 매겨서 해보면 되겠습니다. 해보세요. 자, 그리고 177페이지에 보시면 자가 진단 결과 확인을 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좋겠습니다. 35페이지를 볼게요. 나도 혹시 팝콘 브레인 들어보셨나요? 내가 디지털 기기의 강렬한 자극에 익숙해져 현실에서는 자극에 무감각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팝콘 브레인은 2011년 6월 CNN을 통해 처음 소개되었는데요. 방송에서 팝콘 브레인인 사람들은 컴퓨터와 스마트폰과 같은 스마트 기기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거나 여러 스마트 기기로 여러 가지 작업을 반복해 수행하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접속, 컴퓨터 게임, 온라인 쇼핑 등 일상생활의 행동만으로도 중독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유아, 아동, 청소년과 같이 성인 이전의 시기에는 뇌 발달이 계속되기 때문에 뇌 특정 부위만 지나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중단한 정리하기랑 정보윤리 사용자 제작 콘텐츠 만들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보도록 하고요. 단원 평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